내가 치매라고? 천만에. 녹음기에서 며느리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늙은이 완전히 미쳤나 봐. 치매 판정받게 해서 빨리 재산 가로채야 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나 김순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의 추악한 본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병원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 74살입니다. 수십 년간 황무지 같던 땅에 빌딩을 올리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회사를 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막대한 재산은 나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불치병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을 때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한부 선고. 그 말은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그저 지는 해처럼 서글프게만 보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몸은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렸는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내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습니다. 며칠 후 불치병 소식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내 문병을 오는 발걸음은 더 이상 느릿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 목소리는 이전의 퉁명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나도 살갑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색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들었다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한 입 먹었을 때 혀끝에 맴도는 낯선 맛은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취향에 대해 이토록 깊이 알지 못했거든요. 며느리의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듯 안쓰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 어딘가에는 묘한 빛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탐욕스러운 불꽃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의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깔린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찻잔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극진한 보살핌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 곁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오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밤에는 내 다리를 주물러주며 어머님, 편하게 주무세요.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은 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평소와 너무나 다른 행동에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과연 나의 진정한 건강을 걱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내 눈빛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내 시선이 닿을 때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거나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 앞에 앉아 활짝 웃으며 어머님,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린 덕분인가 봐요. 그 말에 내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속으로는 내 덕분이 아니라 내 속셈을 꿰뚫어 본 내 덕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친절은 나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저 말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정한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섬뜩한 계획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치매 증세를 가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며느리의 감염극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연기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기억을 잃은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엉뚱한 말을 내뱉으며 며느리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말을 걸면 나는 허공을 응시하며 딴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무엇으로 드릴까요? 며느리의 질문에 나는 점심? 벌써 저녁 때가 되었나? 아, 내 시계는 어디에 두었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안함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시계를 찾아드릴게요.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놓인 화분 속 흙을 만지작거리며 이게 돈이 되는 건데 누가 다 가져갔나?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가 오가는 중요한 순간마다 나는 작은 녹음기를 능숙하게 작동시켰습니다. 내 옷 속에 숨겨둔 녹음기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치매 증세 연기에 속아 넘어가 재산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는 말을 녹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장치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며느리는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쩍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에 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병원?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 아픈 곳이 없는데 라고 대꾸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때 나는 조용히 옷 속에 숨겨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지만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게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내 건강을 염려하는 듯 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말을 흘려듣는 척하며 그녀의 모든 말을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내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언젠가 며느리의 탐욕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내 치매 증세가 심해지는 듯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 재산 이전을 노골적으로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도 많이 드실 텐데 미리 재산 정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내게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노골적인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재산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나중에 기억을 잃으시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미리 저희 명의로 해두시는 게 어머님께서도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내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는 일부러 며느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재산 정리?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나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재산 이전을 강요하고 내가 치매 증세를 보이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은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러도 며느리의 말만 들을 뿐 내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면 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어머니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무는 그의 모습은 내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무심한 사람이었나 싶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과 상의했는데 어머님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어떠세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말하자 아들은 옆에 가만히 앉아 아무런 반박도 동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들의 무관심은 며느리의 탐욕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수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내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는 내 옆에 앉아 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아들 내외가 아니라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에 전부 기부할 거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는 일순간 당혹감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면을 쓰고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왜 또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앞에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변호사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잠시 착각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그저 다음 수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늙은이가 이제 완전히 미쳤나 봐. 얼른 치매 판정받게 해서 빨리 재산 가로채야 해. 그 비정한 대화는 내 옷 속에 숨겨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꽉 막히고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정말 그렇게 된 건가? 어떡하지?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의 편에 서서 나를 비웃고 있다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가 갈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정신병원에라도 넣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후견인이 될 수 있지. 어서 변호사 만나서 서류 준비해.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은 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까지 할 줄 알았다. 녹음기의 작은 불빛이 내 눈꺼풀을 통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녹음기는 이제 며느리의 탐욕을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녹음된 며느리의 대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내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미쳤나 봐. 재산을 가로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깊은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탐욕을 좌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내 말에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며느리와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지, 어떻게 그들의 탐욕을 세상에 드러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치열한 전쟁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치매가 악화되었다며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위선적인 말을 내뱉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속내는 후견인 지정을 통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벽과 천장은 내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의사에게 내 상태를 과장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의사는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 눈빛은 흔들림 없이 며느리를 주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위한 서류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병원에 갇혔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찬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펄럭이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의 후견인 신청을 접수한 변호사를 통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변덕에 못 이기는 척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옆에 앉아 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엔 침묵이 깔리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시작되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치매라 그랬지? 나지막이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내 말에 당황한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내 며느리의 비열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늙은이가 이제 완전히 미쳤나 봐. 치매 판정받게 해서 빨리 재산 가로채야 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물론 아들과 변호사까지 경악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내 녹음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자신의 것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된 며느리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이, 거짓말쟁이, 내 돈 다 뺏어가려고 꾸민 짓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추악한 본색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놔! 다들 비켜! 이 늙은이가 날 속였어!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며느리는 소리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나는 흔들림 없이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탐욕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며느리의 멱살을 잡은 채 나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탐낸 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내 목소리는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이미 황금빛 노을 재단을 통해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에 환원되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도 충격에 휩싸인 듯 멍하니 나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바닥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야. 며느리의 절규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며느리는 충격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 모습이 모든 이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내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땀과 눈물, 그리고 화장품이 뒤섞여 추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돈! 내 돈이야!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가 맞이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한동안 회의실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잃고 추악에 몰락한 반면 아들은 내 진정한 힘과 지혜를 깨닫고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한참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통한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방관했던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놓인 듯 했습니다. 그 돌덩이는 아들의 눈물을 보고도 녹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관계의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후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내가 불치병 진단을 받기 전부터 구상했던 황금빛 노을 재단을 본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내 재산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특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재단의 문을 열던 날 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제 물질적 부자가 아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황금빛 노을 재단 회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탐욕스러운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내 마음을 감쌌습니다. 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얻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황금빛 노을은 더 이상 지는 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속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식사를 돕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겸손과 진실로 가득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조금씩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꿨어요. 땀 흘리니 기분이 좋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들의 변화를 지켜본 뒤 마침내 아들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단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씨앗을 심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이전과는 달리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땀과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겸손과 존경,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물질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맺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 재단은 이제 나의 마지막 꿈이자 아들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모은 재산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황금빛 노을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